네, 2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내린 두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겐슈타인이 사고, 생각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3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챕터 3의 제목쯤 됩니다. 그러니까 3장의 첫 문장입니다. 뭐냐면은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그건 이제 독일어는 Das logische Bild der Tatsachen ist der Gedanke. 즉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영어로는 The logical picture of the facts is the thought. 그러니까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은 Tatsachen, 팩트는 복수입니다. 왜? 이 복수의 사실들에 대한 한 가지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그래서 양아들은 복수로 쓰고 왜 그림, 그 다음에 생각은 단수를 썼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재밌게도 logische Bild, logical picture, 논리적 그림이라는 logische, logical 이 형용사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요 명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과업입니다. 자, 위에서 사실들은 복수로, 그림이나 생각은 단수로 썼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또는 상상 속에 펼쳐진 사실들이다. 이 사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이 사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가령 꽃 한 송이를 바라본다고 치자. 꽃의 배경과 꽃의 모양, 색깔, 형태, 크기, 꽃나무의 줄기와 가지 및 잎사귀 등과 관련된 사실들의 덩어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 사실들의 덩어리 중에서 어떤 한 조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자, 꽃나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 이외에도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온갖 기자재, 책상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얽혀서 온갖 사실들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한 개의 생각을, 한 개의 파편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 중에서 하무진이라는 친구가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 하무진은 안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실들에 얽혀있는 덩어리다. 그 얽혀있는 덩어리 속에서 한 가지 파편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들은 그 복수로 나타내고 생각은 단수로, 그림도 단수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는 단일한 사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존재하므로 위에서 사실들, Tatsachen, Facts라는 복수형을 썼다. 뒤엉킨 사실들을 바라볼 때 어떤 한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논리적 그림, 즉 생각은 한 가지다. 그래서 그림이나 생각은 단수로 썼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충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일어 원문이나 영어를 이런 것을 독일어 원문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세요.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생각이다. 이 번역만 봤을 때는 이것은 복수고 이것은 단수고 생각도 단수다.
우리말이 수에 대해서 좀 케어리스하기 때문에 이런 거의 중요성을 들여다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번역, 우리말 번역뿐만 아니고 독일어, 영어 이 세 개를 동시에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수, 야는 복수고 그림이나 생각은 단수. 복수고 단수. 이런 것이 왜 일어났느냐? 그렇다. 그건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왜 논리적 그림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그림이란 로지셔 빌드 이 말을 하고 논리적 그림은 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 로지스의 폼, 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 딱 이 말만 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림이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인팅, 그 회화적인 그림. 두 번째는 그 공간적 그림, 즉 뭐냐면은 건축물, 동상, 조각상 이런 그런 표현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논리적 형태를 갖고 있다. 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 논리적 그림. 그러니까 논리적 그림은 논리적 형태로 표현된다. 이 말은 거의 뭐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고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황당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확실히 이해했다고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됐을 겁니다. 즉 이제 그러면 논리적 형태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저 꽃은 분홍색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말의 표현이죠. 우리 한국어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의미를 표현할 때 어떻게 나타낼까 할 때 이런 논리 형태를 씁니다. 이런 논리 형태. 어떤 형태냐면은 적꽃이라는 레퍼런트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적꽃의 레퍼런트가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이다. 적꽃은 어떤 집합의 원소이냐? 분홍색을 띤 개체들의 전체 집합. 적꽃은 분홍색을 띤 개체들의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이다. 이게 적꽃은 분홍색이다. 이것의 그 논리적 형태로 의미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he is a student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he가 가리키는 사람이 스튜던트로 정의되는 사람들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he가 학생이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저 나무가 이 나무보다 크다. 이것은 저 나무가 가리키는 것, 레퍼런트가 이 나무가 가리키는 것보다 부등호. 저 나무 쪽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논리적 형태로 표현된 것의 쉬운 예를 두 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적꽃의 서브스크립트 R은 referent, 지시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적꽃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물, 적꽃의 지시물이 여기서 small a belongs to large b인데 요거는 원소고 요것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A는 집합 B에 속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원소 A가 집합 B에 속한다 이걸 나타낸단 말이죠. U는 항상 universe, 전체 집합을 나타내죠. 그래서 저 꽃은 분홍색이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 꽃의 reference, 저 꽃이 가리키는 지시물이 전체 집합의 한 원소이다. 전체 집합은 뭐냐? 분홍색을 띤 개체들의 전체 집합. 됐죠? 그러면 이것이 저 꽃은 분홍색이다. 자, 우리가 분홍색을 띤 꽃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런 논리 형태적 꼭 이렇진 않지만 한 예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논리 형태적 그림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럼 미국 사람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도 이런 논리 형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 우선 요것은 저것은 분홍색에다 다시 살펴본 거고 그 다음 걸 살펴본 다음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저 나무의 지시물은 이 나무의 지시물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저 나무가 이 나무보다 크다. 저 나무의 지시물은 이 나무의 지시물보다 크다. 뭐 이런 논리 형태적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 형태적 그림은 보편적이다. 유니버셜하다. 보편적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니버셜이라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꽃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핑크빛 꽃이 있다면 그 꽃의 색깔의 컬러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 머릿속에 이와 비슷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한국어 중심이기 때문에 저 꽃, 저 나무 이렇게 우리말로 표시했는데 미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That flower, that tree 이렇게 돼야 되겠죠. That tree의 레퍼런트는 this tree의 레퍼런트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논리 형태라는 것은 논리 혹은 논리적 형태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으로 갖는 개념인데 이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어를 표현한 것은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을 영어로 바꾸든 일본어로 바꾸든 그것은 별 의미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아니 원소가 속하는 걸 왜 이렇게 나타내? 세계 수학자들이 정한 이런 부호 따라가기 싫어. 나는 속했다를 화살표로 나타낼래. 그래서 이 부호를 화살표로 바꾼다든지 다른 용어를 살짝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고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유의 것이 논리 형태적 그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이 존재하므로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언어적 그림은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래서 아까 꽃 같은 그림을 핑크빛 꽃을 본 한국 사람은 저 꽃이 분홍색이다. 영어는 That flower is pink. 일본어는 이거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 사람인데 물어서 내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일본어가 이런 뜻입니다. 일본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중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생각은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다. 사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는 엉켜 있다. 그것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파편처럼 우리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그 생각은 논리적 그림인데 그것은 논리적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언어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것을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보편적이다. 유니버셜하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그렇지? 그러나 생각이 명제로 표현될 때 언어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아까 달리 표현되는 거 봤잖아. 그래 이것은 이제 명제로 표현돼서 달리 표현됐는데 명제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사고와 언어를 이야기할 때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대 언어학에서 촘스키 그래머에서 그 개별 언어를 연구해서 영어, 일어, 불어 다 다르지만 그 언어 속에 작동하는 원리의 공통점을 솎아내면은 그 공통점만 모은 그래마, 그걸 유니버셜 그래마,
보편 문법, 유니버셜 그래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상을 갖고 20세기 중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세계 언어에 대해 차이가 많지만 어떤 게 주어가 동사구보다 앞선다. 주어가 동사구보다 앞선다는 것은 거의 모든 세계 언어의 공통점이다. 일본어, 중국어 뭐 할 거 없이. 그러나 동사구 내에서는 차이가 있죠. 목적어와 동사가 어느 게 앞이냐 뒤냐 이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언어가 뭐든 간에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은 있다. 이름은 있다. 그건 뭐 주로 우리 국어나 영어에서는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 이름이 있다. 그것도 거의 유니버셜한 요소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사람 속에 인간이 태어날 때 유니버셜 그래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자연언어의 모국어에 노출되면은 언어를 쉽고 빠르고 그것도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 없이 이것을 내가 teacherlessness라고 합니다. 선생님 없음성, 선생님 없이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teacherlessness. 그러니까 빨리, earliness, 빨리, speediness, 빠르게 한 살에서 4살까지 한 3년 만에 그리고 teacherlessness, 선생님도 없이 우리는 부모가 언어의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그것도 또 네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IQ에 상관없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로는 regardlessness of intelligence quotient IQ와 상관없음성 IQ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배운다. 그래서 그걸 타고난다. 그러나 모국어는 타고나면은 개별 언어에 노출돼서 배우는 한국어에 노출되면 한국어, 일본어에 노출되면 일본어 이렇게 개별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달라진다. 이런 촘스키 모델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 아마도 촘스키가 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논리적 그림은 논리적 형태로 표현한다 했는데 논리적 형태가 영어로 표현하면 logical form입니다. logical form. 이것이 뭐냐면 촘스키 그래머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쪽을 촘스키가 LF, logical form이라고 붙였다 이 말입니다. 촘스키가 logical form을 어디서 따왔겠어요? 나는 이 21년에 촘스키는 그것은 뭐 logical LF 이것이 등장한 것은 뭐 1981년 이후니까 적어도 이 책이 1921년에 쓰였으니까 한 60년 뒤에 촘스키가 logical form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 위트겐슈타인의 여기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까 중간 정리까지 했죠. 자, 그 다음 생각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데 이것이 참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이 있다. 보자. 생각에는 참인 생각과 거짓인 생각이 있다. 참인 생각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과 일치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최가온이 금메달을 땄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일치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이다 이러는 거야. 거짓인 생각은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동쪽에서 뜨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본 세상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라. 거짓이다. 이렇게 된 거죠. 거짓인 생각은 눈앞에 펼쳐진 또는 상상 속에 있는 사실들의 덩어리를 눈앞에 펼쳐졌거나 또 혹은 우리 머릿속에 들었거나 사실들의 덩어리를 우리가 잘못 보고 그린 즉 명제의 진리값이 위인 논리적 형태적 그림이다. 즉 진리값이라는 것은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 값을 우리가 뭐 영어로는 truth value라고 하고 진리값이라고 하는데 참이냐 거짓이냐 그 두 값입니다. 그 값이 위 거짓 false
거짓인 논리 형태적 그림이다. 그래서 참인 생각은 뭡니까? 참인 생각은 세상과 일치하는 논리 형태적 그림. 거짓은 뭡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논리 형태적 그림. 그렇지? 이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거짓은 그죠? 우리가 실수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잘못 보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거짓말이다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 무죄인 거라, 사실상. 어쩔 수 없잖아. 어? 세상을 자기 눈에 그렇게 봤는데. 자. 거짓인 생각을 한 가지 더 예를 보여주면, 화성에도 사람이 산다. 지금 현재 화성에 사람이 삽니까? 거짓. 코끼리는 난생이다. 코끼리가 새끼가 알에서 나옵니까? 거짓.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명제가 거짓인데 영원 불변한 거짓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화성에도 사람이 곧 살게 됩니다. 화성은 아니다, 달에. 머스크가 얼마 전에 곧 달에 성장형 도시를 건설하겠다.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달에서 그 광물을 채취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지구로 돌려보내는 시대가 수십 년 내로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화성에도 사람이 만약 산다면,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라. 알겠죠? 코끼리는 난생이다. 이것은 좀처럼 참이 아닐 것 같지만 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별이 2의 23제곱만큼 많은데, 그러면 행성은 얼마나 많습니까? 별이 행성을 5개씩 거느리고 있다 치면은 그 2의 23제곱 곱하기 5개 만큼 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행성 중에 코끼리란 동물이 살고 있고, 그 코끼리가 옛날에 공룡처럼 덩치가 크다고 알에서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공룡 시대에 공룡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알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코끼리가 알에서 나오는 세상도 있을 수 있는 거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발견하면 이거 참이 되는 거라. 아시겠죠? 자, 이해 명제도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 1호 명제는 현재로서 사실이 아니고, 그러나 훗날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2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난생인 코끼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이 발견된다면 2도 참이 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말 사태, 독일어로 Sachverhalt, 영어 번역으로 State of Affairs라고 불렀다. 사태, 사례와 사태 구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태란 뭐냐? 현재는 사실이 아닌데 언젠가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사태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현된 걸 사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것은 요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과 사실, Tatsache, 팩트와 사태, Sachverhalt, State of Affairs를 구분할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할 때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괄호 속에 있는 건 일단 접어두시고, 거짓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제 세상과 사고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세상은 사실들의 총합이고, 사고는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 사고라고 했죠. 논리적 그림에는 참인 것이 있고 거짓인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세상과 사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의 총합을 전부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세상의 일부, 즉 사실들의 일부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는 세상보다 범위가 작다. 즉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구 전체를 못 봤잖아요. 우리가 바닷속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넓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생각들 가운데에는 참인 생각들과 거짓인 생각들이 있다. 거짓인 생각은 아직 세상에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며 상상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상상이 다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상상을 한다는 것은 나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거짓말과 공통점이 있어요. 상상. 에밀리 디킨슨이 뇌는 하늘보다 넓어라에서 강조하였듯이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인간의 상상력. 이거 덕분에 우리가 30만 년 전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한 30만 년, 35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한 똑똑한 원숭이 부부가 돌연변이 똑똑한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것이 인류의 시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상상력. 상상력은 뭐하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사고가 세상보다 범위가 넓다. 즉, 사고가 세상보다 넓은 관계이다. 즉,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사고보다 넓고, 이렇게 보면은 사고가 세상보다 넓고,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참인 생각들은 세상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 사고는 같을 수도 있다. 그죠? 즉, 세상은 사고의 관계이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 세상과 사고의 관계를 세상이 클 수도, 사고보다 클 수도, 사고와 같을 수도, 그리고 사고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거 뭐 복잡한 이게 크고 부등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퀄 관계를 나타냅니다.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사고의 관계가 되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이 파트 2에서는 뭘 했습니까? 사고를 정의했고, 사고에서 사실들의 총합. 왜 사실들의 총합이라고 했는가? 그걸 설명했고, 총합인데 그것도 사고는 뭐냐면은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그림이라 합니다. 논리적 그림. 왜 논리적 그림인가? 논리적 그림은 논리 형태를 띈 것인데, 그것은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그런 의미를 논리 구조로 논리적 형태로 표현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대 언어학에서 의미론이라고 하는 부분,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logical form, 정확히 LF, 논리적 형태라고 말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의 바로 로지셰 빌드, 로지셰 폼, logical form에서 왔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그리고 세상과 사고의 관계, 같을 수도,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파트 2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